자, 그 다음에 여기서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있습니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자,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개시결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자, 경매를 하게 되면 보세요. 갑소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이라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해서 법원에서 지금부터 갑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개시한다 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럼 법원에서 이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다가 나중에 절차 분석 쪽에 다시 얘기할 겁니다. 등기소에다가 이 부동산 등기부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기재하라라고 촉탁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자, 채무자 갑소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금부터 경매를 개시한다라는 경매 개시결정을 하게 되면 이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한단 말입니다. 그럼 등기소에서는 이 법원의 촉탁을 받아서 이 부동산 등기부에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를 격려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당신들이 요구한 것처럼 이 부동산 등기부에 경매가 개시된다라는 기재를 마쳤습니다 라고 통지를 해준단 말입니다. 그럼 이때부터 경매 개시되는 거야. 자, 등기부에 왜 올려야 되겠습니까? 등기부에 왜 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개시된다라는 것을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 피해자가 안 생길 거 아니야. 등기부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올린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부터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에서 경매를 개시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낙찰된다라고 한다면 소유권들이 모두 상실되고 권리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함부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 조심하라. 이 부동산에 함부로 새 들어오려는 사람 조심하라. 이 부동산 꼭 경매로 매각될 수도 있다. 경매 매각 대상이니까 조심하라 라는 경고적 메시지를 등기부에 기재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야. 등기부에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기재되면 그다음부터 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데,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면 그때부터 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어떤 효력이 생긴다고? 이 효력이 생긴다고요. 압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압류라고 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이 어떤 부동산을 소유자로 하여금 처분하지 못하도록 꽉 잡아두는 거, 이거를 압류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모든 집행 절차는 크게 압류 절차고, 나중에 자 절차 분석에서 얘기할 겁니다. 압류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환가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배분 절차, 배당 절차가 있습니다. 압류와 환가와 배당이 있습니다. 즉, 이 부동산에 대하여 이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이 부동산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고, 처분하지 못하도록 꽉 잡아두고, 이게 뭐야? 꽉 잡아두고, 이게 압류야. 그 다음에 이거를 환가하여 이 부동산을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서 환가하여,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채권자들 모여라 빚잔치 하는 절차, 이게 환가 절차란 말입니다. 모든 집행 절차는 동일하게 압류와 환가와 배당의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경매에서 환가 절차가 뭡니까? 경매 절차지. 경매 들어가기 전에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채무자인 소유자가 경매 목적 부동산을 다른 사람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꽉 잡아둘 때, 묶어둘 때 그 절차가 압류 절차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압류 등기가 되는 것은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면 압류 효력이 생기고, 압류가 되게 되면 처분 금지됩니다. 처분 금지효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경매 개시결정 등기도 압류 효력과 마찬가지 효과가 생기므로 이것이 최애 선순위 권리다라고 한다면 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로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보세요. 나중에 더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얘기할 겁니다. 보세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로 되려고 하게 되면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최애 선순위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 최애 선순위가 되려면 경매 개시결정 등기보다도 앞서는 저당권 등기나 경매 개시결정 등기보다 앞서는 압류나 가압류 등기나 이런 것이 없는, 등기부상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경매가 개시된 경우라야만이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최애 선순위 권리로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거 아니냐고요. 잘 없겠죠?
만약에 보세요. 저당권자가 자 보세요.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갑소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자가 저당권에 기초하여 법원에다가 임의경무를 신청했어. 그럼 먼저 저당권자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경매 개시결정등기가 되겠지. 경매 개시결정등기보다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다라고 한다면 저당권이 먼저 있을 것 아니냐고. 이때는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지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아니잖아. 또 보세요. 강제경매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가압류하고 가압류권 한자가 본안소송에 승소해가지고 본압류로 돼가지고 그 다음에 경매 개시되었으면 경매 개시결정등기보다 앞서는 가압류나 압류가 있을 거 아니냐고. 따라서 경매 개시결정등기가 최선순위로 된다라는 건 거의 상상하기 곤란하죠. 최선순위로 돼야 말소기준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매 개시결정등기가 말소기준권이 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극히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전에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졌습니다. 건물을 져놔도 얘가 보존등기를 안 하는 거야. 보존등기를 안 하면 이게 어떻습니까? 미등기 상태로 있단 말입니다. 일부러 보존등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갑에 대한 채권자, 을이라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보존등기를 해놓게 되면 등기부에 이 부동산이 갑의 것으로 되게 되면 얘가 채권자가 등기된 이 부동산에 바로 집행 들어올 수 있거든. 집행을 면탈하고자 갑이 등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안 하는 거야. 자, 보세요. 등기를 안 하면 미등기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을이 나중에 갑에게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 개시결정이 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이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한다 그랬죠.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하려고 보게 되면 등기부가 있어야 되잖아. 등기부가 없으니까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등기부가 없잖아. 그래서 미등기 상태로 있다라고 한다면 강제 집행을 면탈하는 효과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과거에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등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보존등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럼 이건요, 등기제도를 악용해가지고 채무자가 자기 강제 집행을 면탈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수단으로서 법을 악용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민사집행법을 제정하면서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쉽게 이거를 경매할 수 있는 길을 아주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즉, 이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이 등기부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이 건물이 자기 채무자 갑의 소유라는 사실을 을이 입증할 수 있으면 그것만 입증한 법원에서 바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개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미등기 건물인데, 자, 채권자 을이 이 건물이 자기 채무자 갑의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면 법원에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개시해 준다라고 했었죠. 어떤 자료를 제공하게 되면 그럼 이 건물이 갑의 것이라는 것을 얘가 입증이 되잖아. 그 입증 자료가 뭘까요? 등기부에 안 나타나. 이 건물이 등기는 안 돼 있습니다. 이건 갑의 건물입니다라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뭐면 될까요? 건축물 대장에 보게 되면 건축자 사용 승인을 받으면 건축물 대장이 마련된 데다 그랬잖아. 건축물 대장에 건축주 명의가 갑으로 되어 있으면 이 건물은 갑의 것이라잖아. 갑의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건축물 대장을 첨부해가지고 이 건물은 갑의 것입니다. 이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합니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아직까지 사용 승인을 받지 않으면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거죠. 사용 승인 안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 허가 명의자가 갑이라는 사실이 있으면 건축 허가를 갑이 받았어. 아직까지 사용 승인 아직 안 받은 상태야. 안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 허가 명의자가 갑이라고 한다면 이 건물의 소유자는 갑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따라서 건축 허가 명의자가 갑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아니면 이 건물의 건축물 대장의 건축주 명의가 갑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법원에서 갑 소유의 이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개시한다라고 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법원에서 이 등기소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를 촉탁합니다.
그럼 등기소에서 보게 되면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할 공간으로서 등기부가 없는 거지. 등기부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때는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등기부를 만듭니다. 신청한 게 아니라 여기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순위번호 1번 해가지고 자, 여기서 등기 목적, 소유권 보존, 등기 원인, 자, 접수, 몇 년, 몇 월, 며칠, 접수번호 몇 번, 접수번호 예컨대 1, 2, 3, 5호 이렇게 했고, 자, 등기 원인,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없습니다. 등기부에. 당연히 신축이니까. 그 다음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권리자가 갑이죠, 갑. 이래 나옵니다. 그래 놓고 여기다가 일반적인 갑이 보존 등기를 신청해서 이걸로 끝나는데, 이건 갑이 등기를 신청한 게 아니라 여기서 등기소에서 이거를 직권으로 마련한 거죠. 그럼 여기다가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경료한 등기다라고 나타난다고. 그래 놓고 바로 뒤에 순위번호 2번 해가지고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해가지고 신청권자 을 해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래가지고 등기부에 나타나지, 이게. 등기부에 나타나고, 그럼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도 갑에게 돈 받을 거 있다 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압류해가지고 병 들어오고, 나도 갑에게 돈 받을 거 있다 해가지고 압류해가지고 무슨 지자체 나오고 이렇게 나겠지. 그리고 이런 건 아무리 나온다 하더라도 자, 요거보다 빠른 건 있을 수가 없잖아.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보다 빠를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요게 말소 기준이 되는 거지. 자, 잘 모르면 외워두세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그 앞에 저당이나 압류, 가압류 등이 있다는 것이 전제로 되므로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거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그때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최선순위로 되고, 그때는 이게 말소 기준거래로 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임의경매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보다 앞서는 저당이나 근저당 등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으로 될 수 없잖아.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 법원에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개시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는 이거는 자, 담보권 실행 경매 예에 따른다라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는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따라서 보세요. 만약에 갑소유의 부동산에 갑이 사망해가지고 상속인 A, B, C가 있습니다. 3분의 1씩 상속받았습니다. 막내 C가 형하고 누나하고 해가지고 이거 아버지의 상속재산 분할하자라고 했습니다. 그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이거를 경매로 매각, 대금 분할로 경매로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매각해가지고 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개시하게 되면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해야 되겠죠.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때 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임의경매란 말입니다. 공유 불합리한 경매는 이게 담보권 실행 경매에 따른 임의경매에 따르다니까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하는데, 이 부동산에 경매 개시결정 전에 이 부동산에 아버지 소유,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것도 압류나 가압류된 것도 하나도 없다고 하면, 등기부가 깨끗하다고 한다면 최초로 나타나는 것이 요게 나타나는 거지. 이게. 그러면 이게 말소 기준으로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자, 나중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고 나면 이 말이 쉽게 이해될 건데 어려워요. 그리고 이 말을 이렇게가 제대로 설명해 주는 책이나 강의도 없어요. 자, 이렇게 이해하고 계세요. 보세요. 지금 잘 모르면 뒤에서 공부하다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서서히 이해되기 시작할 건데, 지금 잘 모르면 외워서라도 갖고 있으길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으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으로 될 수 있는 것은,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경매 개시결정을 했을 때에 그때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으로도 될 수 있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말소 기준으로 될 수가 없는데, 없는 경우 일반적인데, 다만 자, 여기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에서 그 매각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이나 압류, 가압류 등이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즉 임의 경매 개시결정리가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그것이 말소 기준 권리로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말소 기준 권리로 될 수 있는 것은 자, 권리의 만족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등기부에 기재된 것으로서 그런 권리들을 모두 다 매각으로 소멸하는 공통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저당, 근저당입니다. 두 번째가 압류, 가압류입니다. 세 번째가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담보 가등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있습니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와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었죠. 자,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말소기준 권리로 쓰는 경우는 단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언제요?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경매 개시결정을 했을 때. 임의경매 개시결정 말소기준 권리로 되는 것은 딱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언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가 저당이나 압류, 가압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개시결정이 개시될 때, 이럴 때는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극히 예외적으로 말소 기준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나중에 전세권 쪽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전세권도 자, 매각으로 소멸하는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최선순위 전세권이고, 그 전세권이 자, 선순위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할 때 그 전세권이 부동산 전부에 대한 것일 때는 그 전세권도 말소 기준 권리로 될 수 있다. 나중에 전세권 쪽에서 얘기할 겁니다. 따라서 말소 기준 권리로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뭐예요? 이거예요. 이게 말소 기준 권리로 될 수 있는 후보순위야, 이게. 이 중에서 최선순위가 말소 기준 권리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최선순위가 말소 기준으로 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보다 앞서서 설정된 권리들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이건 인수되는 것이고, 거꾸로 이것보다도 나중에 설정된 권리들은 이건 모두 다 소멸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되는 건 이거 뭐고, 모두 다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고, 모두 돈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모두 돈 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매각으로 소멸하는데 이게 소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보다 후순위 권리들은 같이 매각으로 다 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먼저 앞서 있는 권리들은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멸과 인수가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거를 권리관계를 도입해서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그러나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말소 기준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저당, 근저당, 특히 근저당, 근데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세권 이런 것이 말소 기준으로 된다는 얘기죠. 이 중에서 실무상 말소 기준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뭔가? 이겁니다, 이거. 저당, 근저당. 저당과 근저당 중에서 저당이 많습니까? 근저당이 많습니까? 근저당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권로 되는 절대 다수가 근저당이 말소 기준권로 되는 겁니다. 나중에 저당이 뭐고 근저당이 뭐고 왜 저당권 설정등기를 안 하고 근저당 하는가, 나중에 저당권을 분석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말소 기준권으로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근저당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죠. 압류, 가압류인데 압류하고 가압류가 사이에는 압류가 많겠습니까? 가압류가 많겠습니까? 압류가 많을까요? 가압류가 많을까요? 예? 가압류가 절대 다수죠. 왜요? 압류는 뭐예요?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가압류가 가가 떨어지는 건 본압류로 가는 거잖아. 아니면 뭡니까? 국가 공권력에 의하여 조세 채권자 등이 했을 때가 압류잖아. 일반 사인이 하는 것은 대개 가압류죠. 가압류하는 이유가 아까 잠깐 뭐라고 했습니까? 가압류하는 이유가 돈 받을겠는데 저당권 등으로 담보가 되지 않았어.
그런 경우에 채권의 만족을 받기 위해 일단은 나중에 이 사람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일단 묶어둘라 그래. 이게 가압류잖아. 그러다 보니까 압류하고 가압류 사이에서는 가압류가 절대 다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사건 중에서 저당과 근저당, 이게 뭐 말소 기준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이게 한 85%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중에 압류, 가압류, 이게 말소 기준으로 될 수 있는 경우는 이거는 10% 미만이야, 이거는. 이거 95%지? 이거 뭡니까? 이거 모두 합하야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세권 등기, 이게 말소 기준으로 되는 경우는 모두 합쳐도 5%도 안 돼. 그러면 이게 5%도 안 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몰라도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만 된다 하더라도 전체 경매 사건의 95%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지. 난 이거 몰라도 되겠지. 경매하는데 이거 몰라도 되겠지, 그지? 그래요? 네, 그러면 혼날 것 같지? 이거는요, 요건 잘 모를 수 있잖아. 다른 사람 모르고 나만 아는 게 경쟁력이지. 이거 흔한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심지어 말이에요, 이게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로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몰라. 경매책을 쓴 사람도 몰라. 찾아보세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으로 될 수 있다는 걸 책에 써놓은 책이 몇 권이나 되는가? 아마 대한민국의 경매 관련 교과서 중에서 10권? 5권도 안 될 거야, 이거. 전세권이 말소 기준으로 된다. 언제 말소 기준으로 된다. 정확하게 서술하는 책이 없다면. 이게 흔한 지식이 아니니까 이런 것이 오히려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거를 따지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민사집행법 제91조에서는 권리의 소멸과 인수에 대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91조 제2항에서 이렇게 해서 저당권은 경매 목적 부동산에 붙어있는 저당권 모두 매각으로 소멸한다. 두 번째, 저당 목적물에 붙어있는 압류, 가압류도 모두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 다음에 저당,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들. 그 말은 뭡니까? 저당,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들, 저당, 압류, 가압류보다 나중에 설정된 권리들은 모두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런데 저당,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들, 그 말은 뭡니까? 저당, 압류, 가압류, 즉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 권리들은 낙찰자에게 인수된다. 낙찰자가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단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다 선순위라 하더라도 전세권자가 스스로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소멸한다. 마지막 5항에서 낙찰자, 내수인은 낙찰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낙찰자는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선순위냐 후순위냐 묻지 않고 유치권은 모두 다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부담으로 나타나는 거야. 유치권 인수된다라는 것이 거기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거를 자 보게 되면 갑소의 부동산에 보세요. 여기서 을이라는 사람의 근저당이 있다. 병의 전세권이 있다. 정의 이순위 저당권이 있다. 무의 압류, 가압류가 있다. 여기 쭉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이게 최선순위로 소멸되는 거죠. 최선순위 근저당, 요게 말소 기준 권리야. 이것도 매각으로 소멸하고 저당도 매각으로 소멸하고 압류, 가압류도 담보가 된 게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는 거지.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는 거니까 이게 소멸되니까 나머지 밑에 있는 거 모두 소멸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거보다 먼저, 그 다음 보세요. 만약에 최선순위로 소멸되는 것이 설정되는 것이 근저당이 아니라 여기서 가압류다라고 한다면 이게 말소 기준 권리지. 이 가압류 이하의 권리들을 모두 같이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먼저 앞서는 권리들은 낙찰자에게 인수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소멸되는가 인수되는가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런 겁니다. 아까 보세요. 저당, 압류, 가압류보다 대항할 수 없는 권리들은 모두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 사례에서 을의 근저당 이하의 권리들은 모두 소멸한다는 얘기죠. 병의 전세권, 후순위 전세권 매각으로 소멸돼.
따라서 만약에 근저당이 2억이고 전세금이 만약에 1억이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이게 만약에 또 1억이다라고 했을 때 X라는 사람한테 매각됐을 때에 이게 만약에 자 여기서 2억 5천에 배당할 금액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얘한테 2억 5천 얘한테 2억 가는 거지. 모두 권리는 모두 소멸되는 거지. 얘 2억 가는 거지. 얘는 어떻습니까? 자 1억 중에서 5천만 원 받은 거지. 나머지 5천만 원 어떻습니까? 5천만 원 배당 못 받는 거지. 5천만 원 나중에 일반 채권으로 갑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5천만 1억 중에서 배당받은 건 5천만 원밖에 못 받았다. 5천만 원 내놔라 할 수 있겠지. 내놔라고 할 수 있긴 있으나 자 실제로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어느 누구에게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와 권리의 만족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는 별개 얘기지.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돈 1억 원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얘가 무자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자력에서 집행할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권리는 있으되 만족받지 못하는 상태가 될 거 아니냐고. 따라서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그 권리가 실효성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는 별개라고요. 저당권 설정했다고 해가지고 저당권은 우선면제적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우선면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선면제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다 실제로 우선면제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야. 얘는 실제로 우선면제 받는 거지. 얘는 보면 어떻습니까? 얘는요. 이게 배당할 금액이 2억 5천이라 얘가 2억. 여기서 5천 끝이지. 얘는 어떻습니까? 하나도 못 받잖아. 우선면제권이 있잖아. 얘도 저당권이니까. 우선면제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 실제로 우선면제 받는 건 아니잖아. 어쨌든 보세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게 만약 근저당 이하의 모두 권리들이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낙찰자에게 낙찰되는 경우에 낙찰자가 얼마에 낙찰받든지 간에 이런 권리들은 모두 소멸된다는 얘기죠. 여기 전세권자 전세금 다 못 받았다 하더라도 여기에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다 못 받았다 하더라도 방 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다 나가야 된다. 낙찰자는 아무런 부담 없는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자 보세요. 이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여기서 A라고 하는 지상권자가 있습니다. 지상권 아직 안 배웠습니다. 지상권 존속기간 이만큼 남았습니다. 얘 못 내보내는 거야. 이 소멸되지 않는 거야 이거는. 여기다가 만약에 B라는 사람이 가등기가 되어 있다, 가처분 등이 되어 있다, 이거 그냥 살아남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가등기나 가처분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태로 나한테 넘어오는 거야. 잘 몰라도 느낌상 끔찍하죠? 가등기나 가처분이 시퍼렇게 살아서 있는 상태로 내가 낙찰받았다? 그럼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그럼 이 가등기가 살아있는 거니까 나중에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청구하게 되면 나는 소유권이 상실되는 거잖아. 가처분권 자가 본화에 승소하게 되면 소유권 상실되는 거지. 그래서 가등기나 가처분이 인수되는 것이 있다. 이거 함부로 싸다라고 해서 낙찰받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지상권이 인수되는 지상권이 있다. 내가 땅을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최소한 30년간 내가 사용도 못해. 지상권자가 땅을 사용해. 난 사용하지도 못해. 그런 문제가 생길 거란 말입니다. 너무 험한 얘기 말고 좀 간단한 얘기를 할까요? 보세요. 지금 전세권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전세권은 후순위 전세권이라면 모두 소멸되는데 그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이라면 소멸되지 않는다. 자,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들은 대항할 수 없는 권리들 모두 소멸되는데 자, 저당 압류, 가압류, 즉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되는 권리들보다 선순위 권리라면 인수된다라고 했었죠. 예컨대 여기서 만약에 A라고 하는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전세금 1억입니다. 이거는 소멸돼도 이건 소멸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끌어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세권자가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의 성질도 아울러 갖고 있거든요. 따라서 전세권자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집에 계속 살겠다 라고 용익적 권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얘가 아이고 시끄럽다. 나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찌지고 뽑고 살고 있는데 나 시끄러워서 방 빼서 나 보증 전세금 먼저 뽑아서 나가겠다라고 해가지고 담보권적 권능을 선택하면 담보권적 권능을 선택한다는 말은 배당요구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전세금 먼저 받아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선순위라도 소멸되는 거야.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전세권이 있다. 내가 이 주택을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말소 기준 권리가 뭐고 소멸과 인수가 뭐냐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겁니다. 전세권자가 있는데 그 전세권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다라고 한다면 상관없는 거지. 나하고 상관없는 거지.
돈 다 받았냐 못 받았냐 그건 별개 문제고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는 거잖아. 선순위 전세권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선순위 전세권자라고 하면 이거는 인수될 수 있는 거지. 얘가 근데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 얘가 먼저 배당 받아가고 나가는 거지. 얘가 배당 요구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얘 전세권이 살아있는 거지. 내가 전세금 반환 채권 1억 원 끌어안고 사는 거지. 전세 1억 원 끌어안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따라서 이 전세권이 소멸되는가 인수되는가라는 건 내가 경매 들어갈 때 이걸 확인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따라서 자 다시 봅시다. 소멸과 인수에 관한 부분이 뭐냐면 소멸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낙찰자 나에게 넘어올 때 모든 경매 목적 부동산에 대한 수많은 지저분한 권리관계가 모두 소멸되어서 나한테 영향을 안 미치는 거야. 즉 등기부에 있는 모든 기재된 것이 모두 깨끗하게 말소돼 가지고 나한테 넘어올 때는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로 넘어온다. 이게 소멸주의 결과란 말입니다. 그러나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등기부상 권리다라고 한다면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 넘어온다고. 가등기가, 가처분 등기가, 지상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부담을 끌어안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따라서 소멸되는 권리가 뭐고 인수되는 권리가 뭔가라는 것은 가장 경매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죠. 실제로 이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3억짜리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감정가 3억짜리가. 이거를 싸게 낙찰받는다고 해가지고 2억 2천에 낙찰받았습니다. 8천 정도 싸게 낙찰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선순위 임차인 선순위 전세권자가 보증금 2억짜리 전세금 2억짜리겠습니다. 그럼 내가 3억짜리 얼마에 낙찰받은 거야? 이 사람 못 내보내. 얼마에 낙찰받은 거야? 4억 2천에 낙찰받은 거야. 3억짜리를 8천만 원 싸게 산다고 2억 2천 쓰고 들어갔는데 결국은 4억 2천에 낙찰받은 거야.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잔금 내야 돼? 입찰 보증은 포기해야 되지. 포기해서 돈 벌려고 경매했다가 오히려 보증금 날리는 사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이런 사태는 우리 경매로 보게 되면 이런 건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야, 돈은 벌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어. 그러니까 와 싸다 그러니까 그 낱말만 들어가서 하는 거야 이게. 소멸과 인수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권리분석 기초 중에 기초 이론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여기다 정리하고 갑시다. 보세요. 항상 인수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항상 인수되는 권리가 뭐가 있다고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든 후순위든 묻지 않고 항상 인수되는 권리.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항상 낙찰자의 부담으로 될 수 있는 거 뭐라고요? 유치권이 있습니다. 혹시 경매를 공부한 사람 중에 이렇게 경매를 공부하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유치권, 예고등기, 법정시한권은 항상 인수된다. 이렇게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예고등기라고 하는 제도는 지금은 없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고등기라는 것은 인수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인수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인수되지 않습니다. 인수된다는 말은 경매로 넘어올 때 등기부가 정리 안 되고 그 권리가 살아있는 상태로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한테 넘어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인수된다는 의미야. 유치권은 항상 인수되는 권리 맞아요. 근데 법정지상권도 항상 인수되는 권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지상권 쪽에 얘기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법정지상권은 일반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수 나중에 발생한 법정지상권이라고 한다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법정지상권도 말소 기준보다 선순위라고 한다면 인수됩니다. 따라서 항상 인수되는 권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쓰기 전까지 이 책 전에 나온 것이 부동산 경매의 권리분석이라는 책이 먼저 나왔거든요.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이라는 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책이 나왔는데 처음에 제가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이라는 책이 나왔을 때 이때까지도 대한민국에 있는 경매 교과서에는 99.999% 뭐라고 써야 되는가? 유치권, 예고 등기, 법정지상권 항상 인수되는 권리다.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아니거든요. 나중에 법정지상권 쪽에 얘기할 겁니다. 법정지상권은 항상 인수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항상 인수되는 권리는 유치권뿐이 없습니다. 제가 그 책을 써놓고 나서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이라는 책을 써놓고 나서
제 책을 보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나서, 자, 그 전에 얘기는 뭡니까? 어느 누군가가 유치권 예고 등기 법정사건 항상 인수되는 권리다라고 어느 누군가가 쓰니까 거기에 대해 이해도 못하면서 무비판적으로 막 뺏겼다는 얘기지. 막 뺏겨서 대한민국 교과서에 경매 교과서에 다 그렇게 기재됐단 말이야. 제가 아니다. 법정사건 항상 인수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논리를 전개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대한민국 경매 교과서를 다 조사 분석한 건 아닙니다만은 대충 얘기하면 한 반 이상은 제 책이 그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법정사건 항상 인수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도 법정사건은 항상 인수되는 권리다라고 기재한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설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오중에 떠중에 쓴 책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쓴 책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여달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쓴 책이 이만한 책이 있습니다. 경매에 관한 책이. 뭐 경매 책 제목이 뭐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혹시나 요새 잘못했다가는 또 불려가잖아요. 또 끝발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럴까 차마 얘기를 못하는데 여러분에게 나중에 실물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 책에 뭐라고 했냐, 법정사건 항상 인수되는 써놨어. 누가?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내가 부동산 경매라고 하는 이쪽에 돈 안 되는 역적에 와서 하게 되는 이유가, 강의를 하고 책 쓰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느 누군가 정말 제대로 된 소설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명의식 가지고 제가 이 돈 안 되는 경매 현장에 선생으로 오게 된 겁니다. 또 시작됐다. 또 잘난 척도. 나중에 내다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보고 그렇게 농담삼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구 소개받고 오셨습니까? 물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분인가 생각 안 나는 어느 분이 인터넷 검색하고 하다 보니까 교수님 검색해서 그래서 왔습니다. 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왔습니까? 모르고 왔답니다. 제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조상의 음덕의 돌보심입니다. 그랬습니다. 돌팔이들한테 가지 않고 제대로 된 경매 공부하러 온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에 관한 얘기, 권리 소멸과 인수에 관한 얘기, 기초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앞으로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구체적인 권리마다 소멸된다, 인수된다, 어떻게 된다 쭉 설명해 나갈 겁니다. 제일 처음에 아까 말소 기준 권리에 관련해가지고 저당권 이런 얘기 했었죠. 저당권, 근저당, 공동저당 뭐다, 어떻게 된다, 가압류가 어떻게 된다 쭉 설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자 가등기는 뭐고 가처분이 뭐고 왜 하고 어떻게 되는가, 뭐 유치권은 어떻게 되는가, 법정사건 어떻게 되는가, 그 전에 전세권은 세입자에 대한 관계, 전세권은 어떻게 되고, 임차권은 어떻게 되고, 임차권도 주택임차권은 어떻게 되고, 상가금 임차권은 어떻게 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난다,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낙찰자에게 어떤 부담으로 다가오는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가, 그런 거 하나하나 강론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뭐예요? 앞으로 배울 권리분석에 관한 총체적인 얘기를, 이만한 얘기를 한꺼번에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게 총론이 최고 힘들거든요. 이건 나중에 강론을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총론을 보게 되면 이게 쉬운데, 앞으로 배울 얘기들의 총론적인 얘기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수많은 듣보잡 용어들이 막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듣보잡 용어들과 인사 나누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나중에 지금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저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G3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죠. 좀 이따 보게 되면 나중에 내가 전에 저 한번 인사드렸잖아요. G3권이라고요. 3권이고 오늘 본격적으로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라고 설명할 겁니다. 7권이가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릴 겁니다. 오늘은 총론적인 얘기를 들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